예, 오후 재판 속행하겠습니다.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죠. 예, 다 오신 거죠? 예. 예, 그럼 오후 재판 예, 계속 속행하는데요. 다만 지금 오후 2시에 원래 증인 나와 계신 분 계시죠? 예, 오후 증인 예, 우리 안 예.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오전 재판이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돼서요. 그래서 최소한 한 시간 정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리시다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 예,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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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잠깐 김영대 측 피고인부터 먼저 하시나 했죠? 예, 예. 그럼 말씀처럼 저희 증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시간 맞춰서 변호인이 한 10분 하시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20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좀 핵심 위주로 본인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런 거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변호인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피고인 김용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피고인 김용대에 대한 내란 외환 특검의 공소 및 제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전부 무죄의 판결을 구합니다. 이미 모두 언론의 전말이 상세하고 철저하게 공개된 본 사건을 2급 기밀로 지정해서 재판과 공소장 그리고 판결, 변론 절차 모두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엽적인 정보의 비밀성만 강조할 뿐 국민 모두가 매우 중요한 국가 안전 보장의 범위와 이적성 판단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를 국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사적 안전 보장을 위하여 허용돼야 되는 군사작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이적성 평가에 대한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 80년의 이적평가 국가안전보장의 핵심 척도가 될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이유와 결론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 그리고 주변 동맹국 그리고 적대국들에 보여주는 현저하고도 명백한 이정표가 돼서 우리 시대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1심 법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이용 대남 군사 도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소형 무인기 작전과 NCND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사령관 김용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국방부는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군사작전, 작전 보안과 관련하여 사법심사란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교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만 평가될 문제로 보고
사법적 자제를 반복적 누적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먼저 군용물 손괴의 점입니다.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라고 하는 군용물은 적에게 노출되어 이미 전술적 가치를 상실한 자체 제작 비닉화 통입니다. 본 사건의 무인기 비닉화 통은 단순한 일반 보급품이 아닙니다. 한시적 작전 장비이고 원심 인정 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비닉화 통은 이미 적에게 노출되어 아군의 식별 지표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명징한 군사 전술 교리에 따르더라도 적에게 노출된 소모성 비밀 작전 장비는 노출 즉시 군사적 전술적 가치와 효용이 완벽하게 용도 소멸되고 존재 그 자체가 아군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첩보 영화의 단골 소재로 극히 상식적으로 반복하여 시청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다음 군기 누설의 점입니다. 피고인 김용대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에게 대통령실 대공 경호와 관련성이 있는 무인기 전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초적인 내용만 전달하였고, 이 전투 실험은 정식으로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투 실험은 최근 해군의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 실험을 대대적으로 언론 공개하고 현재도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 시청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전투 실험이라고 하여 무조건 군사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정보 공유의 주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이런 제한적 특수성으로 볼 때 군사상 기밀 유출로 인한 전투 실험의 내용이 군사상 위험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이 없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군기 누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당행위 및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내용입니다. 김용대는 NCND 결정을 통보받고 무인기의 훈련 비행 중 비닉화 처리하여 NCND 명령을 준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 없이 오로지 NCND와 관련된 행정 절차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일련의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대는 규정상 2급 군사기밀 지정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이었지만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와 같은 각 1급 군사기밀 지정권자들인 상관의 명령 없이 임의로 전체 국방부와 군사작전 전체, 합참 및 방첩사와 사령부에 산재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로 지정할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NCND 선언 후 1급 군사기밀로 지정해달라라는 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느냐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서 김용대가 NCND를 선언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NCND에 비하여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1급 기밀 지정을 건의 상신한다는 것은 군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보안 체계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잠시 과거로 2024년도로 돌이켜봤을 때 정쟁화, 이슈화에만 몰두했던 국회, 그리고 언론의 공세적인 취재 접근, 각 유튜브의 공개 경쟁 동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뒤늦게 1급 기밀로 지정을 건의하고 그 수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재판부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란 우리 자신이 피고인 김용대가 당면하였던
그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섰을 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때, 실행할 수 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원칙입니다. 자, 만약 피고인 김용대가 개인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NCND를 무시했으면 됩니다. 아무런 후속 행정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휘하 부대원들이 혼란에 휩싸이던 취재에 노출이 되던 무시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수뇌부가 혼란에 휩싸여서 어떻게 되든 말든 방치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닉화 보안 모듈과 관련된 무인기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보안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도 보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계획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보안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심은 비닉화 보안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소형 무인기를 이용하여 본건 작전을 수행한 것이 바로 이적의 지표다, 그리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형 무인기는 과연 포탄과 같은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반복 사용해야 되는 전략 자산입니까? 보안이 부족하면 무인기 군사작전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사작전은 완벽보다 적시 대응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12척만 남았던 이순신도 바다를 지켰던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설치하기로 예정되었던 비닉화 보안 모듈은 완벽하게 무인기 작전 보안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의 드론 전술 양상을 보면 소형 무인기는 총알과 같은 소모품이며 무인기 보안의 작전 실행의 고려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국가의 예산 한계에 맞춘 군사작전의 효과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임도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이유로 피고인 김용대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내란 외환 특검의 공소 제기 혐의 전부에 대해서 공개 재판과 무죄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피고인 이어서 예 하시고요. 말씀처럼 2시 반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판장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시 판단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공개 변론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입니다. 24년 5월부터 6개월간 계속된 북한의 6천여 개의 오물풍선 도발은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으로 무인기를 비닉화하는 전투 실험을 제가 혼자 독자적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관련 참모들과 수차례의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24년 6월 중순경 부하들과 함께 전투 실험을 성공시켰고 이를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맞선 이 전투 실험의 성공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자 했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본분이자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10월 초 군사작전 명령이 하달되어 11월 중순까지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줄어들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초 작전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혐의 중 군기 누설을 제외한 10개 혐의가 모두 작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기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재산정리 절차를 논의하던 중 북한이 본 작전 관련 사항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언론과 유튜브, 국회 등 사회 각계의 관심이 급격히 집중되었고, 군 지휘부 및 정부는 국방부 및 외교적 사정을 고려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NCND 기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대북 비밀 군사작전의 성격상 군사기밀 보호와 정부기조 유지를 위해 재산정리 관련 문서에 사실 그대로를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무인기를 합법적으로 말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정리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합참작전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였고 25년 7월부터 시작된 9차례의 특검 조사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불완전한 진술로 인해 합참작전본부장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까 극심한 중압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몰아 비정상적으로 저를 긴급 체포했고, 저는 3일간 감금되는 고초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습니다. 저는 평생 조국 방위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24년 5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무인기를 비육화했고, 합참의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에게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임을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판시했고, 특검 역시 일반이적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저의 작전 수행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법적 음모도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군사작전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일반 행정의 잣대를 적용하여 여러 가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상급자들의 목적이나 내막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 은폐의 공범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24년 12월 3일 날 선포되었고, 본 작전은 그보다 앞선 11월 중순에 이미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비상계엄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본 작전과 비상계엄 사이에 무리한 연관성을 부여하여 유죄의 심정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작전지휘계통상의 저희 상급자인 이승호 작전본부장에게도 동일하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지휘계통이 배제된 채 구성된 저와 국방부 장관과의 공범관계는 법리적으로 불완전하며, 해당 조치는 오직 작전보안 유지와 정보의 NCND 기조 수호를 위한 공익적 결단이자 정당한 보안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의 NCND 기조가 없었다면, 또한 작전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면 제가 굳이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재산을 정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의 안위만을 모색하려 했다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는 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훨씬 쉽고 안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국가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정부 기조를 수호하고자 절차를 진행했을 뿐, 이것이 사후에 저를 옥죄는 형사적 책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의 기소와 1심의 판단은 군인이 정부 기조를 어기고 국가적 이익을 저버리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사실 그대로 재산 정리를 하여 작전 보안을 어기는 것이 맞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특검 조사와 1심 재판을 거치며 사적 이익이 전혀 없이 국익과 정부 기조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행정 조치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지금 저는 이 법정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기억 그대로 진술하며
극심한 자괴감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수사와 재판은 정당한 국방 의무였던 북한 도발에 대한 구국적 응징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사후 발생한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이라는 정치적 프레임만을 들이대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지휘계통의 결정을 신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떠한 사적 이해 타산도 없이 명령을 완수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사법 판단은 상급자들의 내심과 저의 행위를 분리하여 오직 국익과 정부 기조인 NCND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군사작전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저는 군인으로서 그 고통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 수호와 도발 억제를 위해 수차례 실패를 무릅쓰고 무인기의 전투 실험을 성공시켰고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 했던 충정과 군사작전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사후에 불거진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저를 상급자의 내심을 돕고 범죄를 숨기려 한 공범으로 취급했습니다. 내가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토록 밤을 지새우며 무인기 전투 실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매달렸던가? 그 결과가 어째서 군인의 명예를 모두 빼앗긴 채 범죄자의 멍에를 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밤마다 가슴을 찌르고 차가운 법정의 현실 앞에 뼈아픈 후회와 환멸을 느낍니다. 특히 34년간의 군생활 동안 철칙으로 여겨온 작전보안이 법정에서 범죄로 처벌받는 모순 앞에 평생의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작전보안은 불법을 감추는 꼼수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보안이 무너진 군대는 적에게 패를 보여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국가 안위와 국익을 위해 작전 실체를 감추었던 충성심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는 비극 앞에서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기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북 비밀 군사작전은 기밀 유지를 위해 인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작전 역시 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본인 및 현장 실무자 등 극소수만 인지한 구두명령에 의해 수행된 비밀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재산정리 행정문서에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감찰, 행정인원 등 다수에게 기밀을 노출시켜 작전 가치를 소멸시키고 국가안보에 파국을 가져오므로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6쪽 중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에 대해 내린 판단은 군의 특수성과 당시 긴박했던 안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유로 인하여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첫째, 1심이 제시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서 사회적 평균인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서 대북 비밀 군사작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맞닥뜨린 평균적인 군 지휘관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작전보안은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당시 저는 비밀작전의 은밀성을 유지하고 정부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기조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안보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어떤 군 지휘관이라도 당시 저의 위치에 있었다면 작전 노출을 막고 국가안보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정부 기조에 맞춰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부상 절차를 고수하느라 비밀작전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외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군 내부의 재산관리 자료 보존을 별개로 모아 저의 보안 조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에서 대외 표명과 내부 기록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군 내부 전산망이나 문서에 사실 그대로 확정적 기록을 남겨둔다면 드론사 및 국방부 감찰 인원, 그 보고를 받는 관리자들 등 수많은 인원들이 대북 비밀 군사작전을 알게 될 것이고, 국회 자료 요구, 내부자에 의한 유출 등을 통해 언제든 기밀이 폭로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한 대외적 NCND 기조와 보안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1심의 논리는 현실에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셋째, 본작전은 비밀작전의 특성상 구두명령으로 실시되어 세부 소요 정황을 입증할 서류적 근거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수품 관리 법령상 증빙주의 원칙에 따를 때 공식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비밀 군사작전 상황을 문서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식 증빙체계 내 처리가 가능한 교육비행 후 추락 형태로 정리한 것은 대외 보안을 유지하고 자의적 기록 생산이라는 행정적 오류를 막기 위한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넷째, 원심은 제가 1급 비밀 지정을 건의하거나 드론사 예규상 비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원의 NCND 결정이 긴박하고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비밀 지정 절차를 기한하고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기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었으며, 드론사 예규는 일반 훈련용 표준 규정일 뿐 최고 수준의 구두명령에 의한 대북 비밀 군사작전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원심은 대대장이 단말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단편적 사실만을 취사 선택하여 저에게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대장이 비밀작전의 보안 때문에 문서를 교육비행 후 추락으로 작성한 대대장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처리하기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반대 증거입니다. 더욱이 장비 손망실을 우려하는 하급 장교의 판단 기준과 작전 노출이라는 안보적 파국을 막고 정부 기조를 지켜야 하는 드론 작전 사령관의 판단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급자의 소극적 행동 일부만을 잣대 삼아 상급 지휘관의 군사적 판단을 단죄한 판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원심은 제가 방첩사나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보안 모듈에 대한 보안 문제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추락 후속 처리에 대한 검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임라인과 군 행정, 예산 절차 및 기술 수준을 간과한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보안 모듈이 무인기 작전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모듈 장착 사업은 본 작전과 무관하게 제가 부임하기 전인 23년 11월부터 정상 절차를 밟아 추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인기 작전이 진행되던 시점인 24년 10월에도 국방부의 예산 집행을 문의하고 견적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군 장비에 보안 모듈을 설치하려면 예산 배정과 행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예산은 24년 11월이나 12월에야 배정되었고, 실제 장착은 작전이 완전 종결된 후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행정적 시차로 인해 10월 당시에는 장착이 불가능했음에도 1심이 결과를 두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것은 부당한 결과론적 추정입니다. 또한 일부 증인들의 단편적인 기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기술적, 물리적, 행정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사실들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증인신문과 성명사항 답변을 통해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원심은 저와 변호인의 핵심 법리 주장인 기대 가능성의 부재에 대해 심리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NCND 기조에 구속된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기록하고 재산 정리를 했다면 저는 즉각적인 보직 해임은 물론 군사기밀 누설 및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강한 보안 요구와 처벌 위협이 현존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작성하라는 적법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제가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이 결정적인 법적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판결문에서 빼놓았습니다. 이는 판단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에서 피고인 잠깐 이거 다 계시고 아닙니다. 예, 아니. 예. 예. 좀 약간 정리하셔야 될 것 네. 군사작전에서 국가 차원의 행정적 위장과 공식 부인 전략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확립해온 공인된 작전 원칙입니다. 본건에서 제가 취한 조치 역시 이러한 실무적 상식에서 부합된 정상적인 조치였고 아래 사항들은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1심 재판부의 군용물 손괴 교사 혐의 또한 군사작전의 실무와 군용물의 법리적 요건을 중대하게 오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군용물은 단순히 보관 중인 물건이 아니라 군의 필요에 의해 향후 사용될 가능성, 즉 작전적 효용성이 남아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중간은 생각드리고 참고로 비니카통은 3D 프린트로 제작되었고 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실제로 비니카통은 노출된 이후 작전에서는 전면 사용을 중단하고 그 이후 작전부터 마지막 작전까지 비니카통이 없는 무인기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전 전환 과정과 실태를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음에도 1심은 이를 판결문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1심의 논리대로 제가 범죄로 단죄된다면 군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부대 내에 영구히 방치해야 한다는 모순에 도달합니다. 일례로 간이 총기 거치대 등 부대에서는 등재되지 않은 물품들을 자체 제작하다가 그 기능이 상실되면 지휘관 또는 실무자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폐기하든지 또는 다시 제작합니다. 제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이런 행위들도 모두 군용물 손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기누설 혐의 또한 실무 관행과 법리에 비춰볼 때 현재의 균형을 잃은 매우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은 제가 24년 6월과 7월경 경호처장의 소통 중에 무인기를 비닉화하는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 전투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단 두 마디를 전한 것을 군기 누설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군의 실태와 언론 보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합니다. 올해 7월 23일자 연합뉴스 등에서는 해군 이지스함의 휴머노이드 조타수 전투실험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조타실 사진과 실전 실험 사진을 전면 공개했고 8월 3일자 머니투데이 등에서는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보도하면서 730톤급 옹진함의 함정 사양은 물론 기상 해류 분석부터 무인 소해정의 기뢰 제거에 이르는 구체적인 작전 지휘와 절차를 상세히 대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공개를 하는 것이 군의 현주소이고 원래 부대는 장비와 물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 실험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별도의 비밀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비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군은 위와 같은 전투 실험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호차장과의 1대1 대화가 단 두 마디의 대화가 군기 누설이라면 이와 같은 언론 보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저에게 작전 계획상 임무에 없는 전투 실험을 왜 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대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당연한 노력을 범죄시하는 태도이자 전 군의 정당한 전투 실험 행위마저 잠재적 범죄로 모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군의 기본 생리와 존재 목적조차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호처장의 대화를 외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은 이것은 께서 읽어보시고 재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입니다. 본건 1심 재판부와 특검 측에서도 명백히 인정하였듯이 저는 당시 발생했던 비상계엄 상황과 어떠한 연계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적 고통을 종식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준비하고 실시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저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특검은 항소 이유에서 저의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 이익 없이 국익과 정부 기조를 지키고자 사실과 다르게 재산을 정리한 것, 군사적 효용성이 소진한 비니카통을 폐기한 것, 재산 등재도 안 된 비니카통을 폐기한 것,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북한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해 경호처장과 소통한 것이 정말로 죄질이 나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군 조직의 작전 보안과 행정 처리에 관한 중대한 사법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작전 보안 조치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은 일반 행정의 잣대가 아닌 군사작전의 특수성에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과 정부 기조를 버리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인지, 국민 안전을 위한 기관 간 공적 소통마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적에게 노출되어 효용을 상실한 물품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인지,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개인적 안위보다 국익과 정부 기조를 지키는 것을 택한 행위가 어째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수사 과정에서 부하들은 오직 지휘관인 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모든 형사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묻고 부하들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피력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행위를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안고 가고자 했던 이러한 진술과 노력 끝에 부하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지휘관의 소신 있는 보안 조치와 부하를 보호하려 하는 책임감마저 모조리 범죄로 단죄된다면 군 내부에는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부하를 위해 책임을 다한 지휘관조차 결국 처벌받는다. 혹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 사후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냉소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군 지휘관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 대응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이 명령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는 합법적이지만 작전이 향후 정체가 바뀌면 사후에 범죄로 단죄되지 않을까라는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검열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안보위기 속에서 작전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은 군의 생명인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와해시키고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저는 국방물류센터에서 매일 물품을 분류하는 일용직으로 노동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고뇌하던 장성의 역계로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고, 제가 느끼는 정신적 자괴감과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의 명예가 영구히 박탈되면 물론 군인연금의 수령의 제한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영구적 차단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온 공직자로서 수사 당시 매끄럽지 못했던 진술로 무고한 동료에게 피해가 전가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했던 만큼 지휘관의 명예심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몸을 던지고 부하들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진 지휘관에게 이토록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을 끝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지향하는 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군대의 안보 역량과 지휘권 행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법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어떠한 불법적 의도나 사적 의도도 이익도 없었습니다.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적 파국을 막고 정부 기조를 지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절규를 부디 한 범죄자의 궤변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군사적 관점에서의 특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마치고요. 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바로 이어서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피고인이 직접 하십니까?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니 뭐 상관없는데 예, 말씀처럼 저희 30분 안에 끝나니까요. 재판장님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최대한 시간 맞추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아니, 증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때문에. 증인이 기다려서 예, 시작하시죠. 먼저 공개 변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변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그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진실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반박, 무인기 A 작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11월 19일 작전 종료 후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15일간 그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 결론순입니다. 먼저 원심은 제가 무인기 A 작전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 여러 모임에서 비상계엄 동참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세 번째,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시하고 시사격, 비타격을 통해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심은 여러 모임에서 비상계엄 동참과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지목한 6사람 중에 그 누구도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강호필, 이진우 사령관은 물론 곽종건 사령관조차도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비상계엄은 이들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원심은 제가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작전을 직접 수행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정언은 전혀 다릅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법정에서 무인기 A 작전은 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누구한테 지시받은 적 없다. 경호처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 경호처장은 무인기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등등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인기 A 작전 관련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경호처장 때가 아니라 국방장관 취임 후인 9월 19일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 원심은 제가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고 무인기 A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A 작전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대비태세와 관련하여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해 오셨고 물리적 응징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보고토록 당부하셨습니다. 이 작전은 비물리적 심리전입니다. 당시 비물리적 작전이나 심리전과 같은 대비태세는 장관에게 이미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고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작전 개선에 있지도 않았기에 이 작전 관련 그 어떤 대화나 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과 여인영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는 원심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직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된 작전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원심은 제가 시사격, 비타격을 지시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사격, 비타격에 관한 장관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김명수 합참의장, 이성호 작전본부장, 강호필 지작사령관 등 세 사람의 정언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시사격, 비타격 등 장관의 지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무인기 A 작전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가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9월 6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물풍선 피해 상황 보도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하늘길 막았다. 항공기 수십 편 이착륙 중단. 오물풍선의 생화학무기 탑재 시 대량 피해 경고. 곳곳에서 화재와 산불 발생. 잠실 야구장 경기 중단. 오물풍선으로 자동차 유리 박살. 60대 여성 머리 부상 등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심이 전제한 평온한 일상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었습니까? 오물풍선 피해는 국가 중요 시설에도 발생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에, 9월 23일에는 대법원 청사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10월 24일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당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경내와 환영식장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야당조차 국가 보안도 체면도 바닥이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와 언론에서도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드론 침투도 준비해야 한다. 도발 타격에 강력히 보복하라는 등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 안보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 취임 이후 저희 최우선 과업은 당연히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까지는 남풍이 불어서 그나마 월 평균 5 내지 6회 정도 오물풍선을 날렸지만 9월부터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12월 겨울이 되면 매일 북서풍이 불어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불안과 공포의 일상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수백 개씩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 항공기 충돌, 이착륙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나 건조기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 그리고 오물풍선의 생화학물질, 고성능 폭발물 탑재 등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이는 이성호 작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 저는 4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오물풍선 공중 격추와 두 번째, 부양지역 비타격은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북한의 역도발로 인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에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배제하였고, 세 번째, 무인기를 이용한 오물풍선 수거는 야전 실험 결과 실효성이 제한되어 배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인기 A 작전은 비물리적 심리전 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없고 우리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적의 취약점인 심리전을 통해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제는 적이 오물풍선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우리의 심리전 응징으로 잃게 될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3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인기 A 작전은 비물리적 대응 작전입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염려가 없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며 장관 책임하에 실행 가능한 작전입니다. 둘째, 비례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비물리적 회색지대 도발이듯이 무인기 A 작전도 똑같은 비물리적 회색지대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자위권의 요건 중 비례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셋째, 틈새 전략입니다. 당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전력 공백 상태였고 물리적 대응 여력이 제한된다는 정보 판단하에 결심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단 하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성호 작전본부장의 진술은 화면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장관 취임 후 무인기 A 작전과 관련된 드론사의 첫 보고에서 이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10월 초부터 11월 19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장관 책임하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작전 수행 과정에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침범하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등의 발표가 있었고 그날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무인기 A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등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비물리적 작전으로 무력 충돌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세요 라며 비물리적 대응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즉 대통령님께 사전 승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원심은 무인기 A 작전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A 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늘상 해오던 수사적 위협, 말뿐인 위협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실시하는 연합 정보에서 작전 기간 내내 북한의 직접적 물리적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워치콘, 경계태세, 대포콘 등 그 어떤 감시태세나 대비태세도 상향되지 않았으며 당시 어떠한 안보 불안도 없었습니다. 만일 원심이 인정한 대로 당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워치콘, 경계태세, 대포콘 중 어느 하나라도 상향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상향 조정 없이 현행 유지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위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월) 초부터 걸쳐 시행된 무인기 A 작전은 11월 19일부로 근 한 달 반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억제 차단이라는 당초의 작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초 무인기 A 작전 개시 전에는 월 평균 6회 이상, 회당 평균 300개 이상 날리다가 작전 개시 이후에는 11월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북서풍이 자주 부는데도 불구하고 작전 종료일 기준 단 한 차례만 날렸을 뿐이며 특히 그 수량도 회당 20 내지 30개로 10배 이상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억제 차단시키겠다는 작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1월 19일 작전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전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장병들에게 훈장은커녕 범죄자로 몰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로 이성호 작전본부장은 원심법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 작전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주도권을 갖고 가는 작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15일간 그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던 작전 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의 판단대로 무인기 A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이었다면 11월 19일 작전을 종료할 게 아니라
작전을 지속하거나 더 강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무인기 A 작전 재개는 물론 오물풍선 격추를 비롯한 C사격, B타격 등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성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은 물론 강호필 지작사령관조차도 이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을 직접 수행한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동일한 취지로 정언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 A 작전과 비상계엄 선포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교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기 A 작전은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으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원심 판결문에는 이 15일간의 작전 공백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것이 언급되는 순간 무인기 A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이었다는 판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15일간의 공백 기간 중 있었던 장관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보시듯이 11월 19일 작전이 종료되고 열흘 후인 11월 28일 북한은 오물풍선 재도발을 했습니다. 11월 28일 11월 28일은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11월 24일 대통령님께서 강도 높은 시국 걱정을 하신 후 26, 27일경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후 12월 1일에는 비상계엄 문건, 즉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선포문 등 초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물풍선 재도발이 있었던 11월 28일은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만약 원심의 판단대로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한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과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심 판단대로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이 재도발한 11월 28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즉시 합참 전투 통제실로 달려가 장관이 직접 작전 지휘를 해서 무인기 A 작전을 즉각 재개시키고 오물풍선 공중 격추를 비롯한 C사격, B타격 등 강력한 물리적 응징을 지시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관의 행적은 합참 전투 통제실에 가지도 않았고, 공관에 정위치하여 무인기 A 작전은 물론 B타격 등 그 어떤 물리적 응징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참의장에게 전화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정적 상황 관리란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성호 작전본부장 모두 법정 진술을 통해 당일 장관의 행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계기가 거대 야당의 폐악질, 국헌문란으로 위기를 맞은 시국 상황이었지 11월 19일 이미 종료된 무인기 A 작전과 비상계엄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묻겠습니다.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맡기는 것이며 결국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기에 결국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적과 싸워 이기는 법과 적과 싸우다 죽는 법은 배웠지만 적에게 굴복하는 법,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맡기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과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를 방위하고,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단호한 응징을 통해 억제하고 억제를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기조하에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여 무인기 A 작전이라는 응징을 통해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인기 A 작전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특검의 이 사건 기소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기에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당연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능력과 태세와 의지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강이 무너진 오합지졸의 군대, 전쟁터에서 적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당태종에 이어 3대 고종 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최강의 군대는 4대 황제 척천무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척천무는 지금의 평화를 당연시하면서 군대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간신배 2인보를 앞세워 갖은 명분을 동원하여 유능한 장수들을 모조리 숙청하였고 심지어 우수한 군의 간부들을 양성하는 군벌, 군사학교마저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정치인들의 애완견 또는 뇌물 액수순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인들은 적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보며 머뭇거리게 되었고 상납을 위해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기강마저 무너져 내려 결국 당나라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변방 소국들의 침략과 약탈, 지방 곳곳에서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당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군을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70년간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이 자유마저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남북한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격차가 심한데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무슨 철진한 체제전쟁이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이 국방을 소홀히 하면서 약소국에게 무너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우월성만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체제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위축되고 머뭇거리게 되어 우리 군이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이적행위, 간첩행위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군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잠시 정전 상태일 뿐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손발을 묶어놓고 빈총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군이 흔들림 없이 대대손손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노병의 마지막 남은 충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론은 모두 마치고요. 예, 그럼 이어서 증인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진행하는 증인신문은 소속 공무소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무소도 비공개 재판을 조건으로 증언을 승낙한 점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따라서 교도관과 재판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중계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